안녕하세요. 도시재생 에너지 컨텐츠 학교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았고요. 도시재생 에너지 컨텐츠 학교의 에너지 분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로컬 에너지랩의 신근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에너지를 끼얹어서 에너지 연계형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기 위해서 오늘 굉장한 전문가들을 모셨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자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기 PR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두꺼비 하우징 김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 발전소의 대표 이기관입니다. 짧네요. 네, 저는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의 김소영입니다. 그러면 자기소개를 짧게 해주셨으니까 도시재생 지역에서 에너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자기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분야랑 연관시켜서 좀 홍보, PR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도시재생 지역에서 에너지 이렇게 해야 된다, 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 2011년부터 도시재생 노후주거지에서 하면서 제일 처음 만났던 게 오래된 집에서 겨울에는 춥게, 여름에는 뜨겁게 살고 계시는 주민들을 만나고 이런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너무나 그 삶의 질을 올리는 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저희 삶이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런 도시재생 지역에서 정말 섬세하게 에너지 관련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재생 지역 보통 저층 주거지인 경우들이 많은데 저층 주거지의 위성 사진 이렇게 딱 보면요, 되게 초록색 방수포로 덮여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넓게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에너지 전환의 측면에서 보면 공간 자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쓰여지지 않고 우리 뭐 개인이나 뭐 사회를 위해서 충분히 쓰여질 만한 유효한 자원들인데 그런 게 버려지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시 내의 에너지 자립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려가기 위한 방편으로. 네. 그러면 그 초록색 옥상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 태양광 시설도 좋고요. 아니면 뭐 쿨루프 시설이라든지 뭐 지붕을 둘러싼 에너지가 아까 끼얹는다고 표현하셨는데 끼얹을 수 있는 몇몇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함께 보급돼서 아까 삶의 질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질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도시재생 사업. 이억 통해서. 도시재생 사업이죠. 알겠습니다. 네, 김선배. 네. 네. 도시재생 사업이 사실 지역 재생, 그리고 또 저희는 이제 거기 에너지를 하는 사람이니까 에너지 재생까지도 포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협력 좀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이제 저희도 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보면 특히나 도시 재생이 그 도시 경관이나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어쨌든 재생이라고 하지만 좀 바꿔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동단위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그 정도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다른 사업은 없고, 도시재생 사업의 그 내용을 봐도 어쨌든 지역의 그 물리적 환경을 다시 재생하고 문화적, 역사적인 흔적들을 그대로 복원하면서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회적 경제로 지속 가능성을 이어가겠다라는 이런 그 도시재생 사업의 취지가 에너지 전환의 취지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동단위로 생각하는 지역사회의 에너지 전환의 도시재생 사업이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고, 그거는 반드시 도시재생이 에너지를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제로 포함을 하면서 거기 에너지를 기초로 모든 앞서 얘기했던
도시재생 에너지의 그 취지를 살려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도시재생에서 에너지 전환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일 먼저 김소영 대표님한테 네.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한 70여 분 정도 되시는데 대부분 이제 그 수강 신청 사유에 도시재생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 활동을 해보고 싶다. 우리 마을이 에너지 자립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 지역에서 에너지를 연결시켜서 사업을 한 지 지금 벌써 한 4, 5년 정도 됐잖아요. 이런 한 4, 5년 된 곳들에서는 이걸로 어떻게 좀 수익 사업이 될 수는 있을까? 우리가 이 다음엔 또 뭐 해야 되지? 지속적으로 이 활동을 하는데 계속 더 해야 되는 그런 이유? 이런 거 찾는데 또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뚜렷한 경제 모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기울기는 심화되는데도 마을이 계속해서 이 활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자기들 스스로의 사명감 이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요인이 있어서 어떤 자기 마음가짐이나 어떤 비전이나 어떤 전망을 가지고 이 사업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이 에너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네네. 이제 에너지만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우리나라는 아직 전혀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동단위 지역 사회를 상당히 입체적으로 또는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그거를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걸 보려는 노력을 상당히 그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되는 초기에 그 식견을 만드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냥 바로 이걸 그냥 도시재생의 그 사업의 눈으로 주민들을 그냥 거기에 참여시켜서 대상화시켜서 어떤 용역이나 센터에 그 눈으로 보지 말고 이 사업을 4년 안에 빨리 어떻게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지 말고 주민들은 거기에 계속 이제 아까 살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을 이제 발견하고 해소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성장시키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보는 눈을 막 생기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고 또 그 이제 시대적으로 어떻게 이제 자기가 뭐 나이가 드셨든 젊든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사회적 가치나 공공의 가치나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분석과 그 정보 이런 것들을 보는 식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됐든 또 어떤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든 지역에는 여러 이제 자영업을 하고 하는 분들이든 그러니까 어차피 지역에서는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순환하면서 이제 새로운 상상이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런 상상이나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그런 앞서 얘기한 것들의 준비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생겨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에너지를 좀 뭐 우리는 보통 얼른 생각하면 전기로 보는데 전기 난방 이뿐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있는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음식물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시장이 있는데 지금 고민은 시장에서 그 이제 애매하게 유통기한이나 그 남겨지는 음식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위생이라는 이름으로 싹 다 반드시 처분돼야 되는 우리도 남는 반찬은 반드시 버려야 되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어느 딱 기점에 버려져야 되는 이런 처리가 돼야 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 내에서 잘 순환시킬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수익 모델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에너지를 우선은 좀 넓게 보면서 그냥 한 가지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쓰레기든 뭐 전기 에너지든 또는 먹거리든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종합적으로 좀 융합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교육으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저는 그런 학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마 그 수익 활동의 길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네. 도시재생 지역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하나만이 아니라 좀 더 그 마을의 지속 가능성,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하는 구심점이 돼야 네. 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각종 아이디어를 내고 마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뭔가 되게 다양한 제안을 하는 어떤 핵심 활동가들이 필요할 텐데요. 네. 핵심 주민이 이 성대골에서는 그 핵심 주민들, 같이 일할 동료들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관계를 유지하셨나요? 뭐 비법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성대골은 초기에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어린이 도서관은 일반 어른 성인 도서관 섞여 있는 성격보다 조금 다른 게 이제 영유아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그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을 지금 돌봄을 하고 있는 엄마들이면 대개 연령대가 30, 40대 20대 말에서 40대 초반까지 이 정도 되는 아이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용자였거든요. 그래서 인력풀이 대부분 엄마였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 자기가 키우는 아이가 살아갈 환경 아토피라든지 그 뭐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잖아요. 그런 걱정들을 이제 굉장히 체감도가 높은 분들하고 제가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에너지로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렇게 속도를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공감대를 얇고 넓게 펼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같은 그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그 환경 문제로 가면서 이제 이걸 좀 더 공부를 해볼까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유독 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래서 저희는 탈원전 저도 약간 성격상 처음에 이 원전 문제를 좀 강하게 이제 얘기를 해보고 싶다는 욕구는 있었는데 그 욕구가 있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 갑자기 강하면 또 거부 반응도 생기는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게 도서관이라든지 뭐 서점이라든지 어떤 독서 모임이든지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어떤 의제를 발견하는 단계로 찾아가고 그걸 합의하고 활동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는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너무 조바심 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고 하다 보니까 모두가 역량이 강화되고 모두가 활동가가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좀 자주 쓰는 말 중에 귀도 얇고 경솔해야 된다고 그렇게 좀 말랑말랑하게 잘 설득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런 거에 감정이입도 잘 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 먼저 첫 번째 희생양으로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제 얘기 같아요. 제 얘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기도 얇고 경솔하시는 분들이시네요. 네. 쉽게 넘어가고. 네, 쉽게 넘어가고. 네, 마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되게 많은 아이템들에 대해서 예시도 들어주셨고 꼭 에너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을에서 또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아이템 뭘까? 태양광이나 이제 집수리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은 직접 사업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두 분이 소개해 주시고 싶은 마을에서 이런 사업들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좀 각각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기관 대표님부터요. 네. 마을에서요. 네네. 제가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공유 태양광이에요. 그 태양광이 집의 시설로 올라가다 보니까 태양광의 수명과 집의 수명 그리고 내가 이 집에 살 기간으로 생각되는 수명 그걸 수명이라고 표현하자면요. 그 기간이 서로 달라서 태양광을 설치를 안 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따릉이나 여러 뭐 공유 아이템들 있잖아요.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뭐 마을 한 곳에서 이게 공공 소유의 태양광이 존재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형태로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햇빛 에너지를 통해서 뭐 그것이 수익 사업이 됐든
전기요금 절감이 됐든 그 수익을 누리고 또 그 기간만큼만 하고 다시 또 한 곳에서 반납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려면 그거를 받아줄 만한 버퍼를 해줄 만한 어떤 조직이나 어떤 자본이나 이런 게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마을 기업일 수 있고 저희 같은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공공기관일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마을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때 한번 진행이 되면 어떨까? 이런 사업 되면 어떨까? 태양광은 근데 이제 설치할 때 시공 비중이 패널이나 원자재 값보다 어떤 비중 서로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시공을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 하면 그게 비용이 맞나요? 그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인건비의 비중은 오히려 더 높아졌죠. 근데 시설비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비중이 더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에 들이는 비용이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일에 뗐다 붙였다 하면은 이걸 비용 집행하는 측에서 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게 요새 얘기하는 일자리 아닌가. 일부러라도 뗐다 붙였다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제가 이제 연관시켜서 사실 김미정 대표님한테 질문하고 싶었던 게 우리 집이 30년 된 집이에요. 그런데 20년짜리 태양광 패널 20년 수명인 태양광 패널을 붙이면 내가 중간에 집을 수리하고 싶은 일이 생기거나 할 때 집은 어떻게 수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만약에 5년만 설치하고 수리할 때 떼었다가 다시 붙일 수 있다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어서 다시 그냥 똑같은 질문을 그냥 드릴게요. 그래서 태양광을 이미 했어요. 근데 집을 고쳐야 돼요. 그럼 뭘 유의해야 될까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을까요? 집을 어디를 고치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고요. 태양광은 보통은 지붕에 올라갈 테니까 지붕 공사를 할 때 사실 설치할 때 수리를 염두에 두고 잘 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걸 고려를 안 했네 이거보다는. 그래서 재생지역에서 저희가 에너지 관련 활동을 하는 게 유리한 게 혼자서 이런 거를 다 고민하고 하려면 어렵지만 현장지원센터도 있고 전문가 네트워크도 있고 하니까 설치할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고쳐야 하는 거를 고려해서 어떻게 설치할까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이 또 가능하니까 재생지역 안에서 살면서 좋은 점은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수많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도움을 조금씩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연관시켜서 이제 또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현장센터에 계시는 공동체 코디분한테 직접 받은 질문인데요. 올해도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오고 태풍이 되게 많이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할 때마다 이게 정말 튼튼하게 잘 설치가 되는지 궁금해 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마이크로 발전소 같은 데보다 집을 고치는 두꺼비 하우징에 더 궁금해라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집 안전하게 이렇게 시공을 해도 괜찮은지, 오래된 집에 시공해도 안전한지 저희가 그런 걸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전 시간의 강의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옥상에 3kW 태양광을 설치한 걸 얼마나 튼튼하게 마감했고 방수공사 얼마나 잘했는지 사례를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정도 집까지는 괜찮다, 안 괜찮다,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된다 혹시 이렇게 조언을 주실 게 있으실까요? 오래된 집에 태양광 설치하실 때요? 지금 이제 대부분은 지붕이나 이런 거하고 일체화된 방식이 아니고 기둥을 세워서 별도의 구조물을 세워서 그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초가 얼마나 튼튼한가, 또는 이제 바람을 심하게 불었을 때 얘가 날아가지 않는가, 이런 대비를 세워야 하는 건데 이거를 그냥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풍하중이나 그러니까 바람의 하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실 안전하게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게 위험한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설치한 역사가 좀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또 계셔요. 그래서 공동체 코디네이터께서 본인은 잘 모르겠고 주민들은 궁금해하시고
그럴 때 늘 말씀드리는 게 물어봐야 한다. 수많은 곳에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 확신이 생길 때까지 내가 확신이 생겨야 주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센터 안에서는 특히 이거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께서는 이런 때를 대비해서 물어볼 수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설치 방법에 따라 안전성이 평가된다. 네. 집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벽이 얼마나 튼튼하냐보다 네. 어떻게 설치하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태양광은 그거 자체로는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바람이 많이 불 때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기초를 세울 때 그 지붕에 별도의 이제 하중이 어떻게 잘 전달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주의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연관시켜서 이기관 대표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생 코디님들이 되게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이 마을 건축 상담하시는 건축 선생님들이 태양광을 별로 안 좋아라 하신대요. 그래서 실제 앵커 시설을 설계하시는 분들도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 현장에서 건축하시는 분들, 집수리 하시는 분들 직접 만나서 같이 일해보신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분들은 태양광 어떻게 좀 호응 잘 좋고 잘 이야기하시나요? 그분들한테 태양광 홍보하려면 어떤 요령으로 좀 설명하고 계신가요? 어떤 요령?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건축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이제 실제로 살고 계시는 분이 원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건축사분들이 안 좋아하신다? 뭐 이게 아마도 잘 모르시거나 이것을 하나의 건축사분들의 관점은 위험으로 인식을 일단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변수인데 이게 나한테 내가 모르는 변수면 이제 그게 위험이잖아요. 그런 인식 때문에 아직 그런 저비용 인식의 확대가 아직 덜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 전에 안전 얘기를 했잖아요. 비슷하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서류나 어쩜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 구조 검토라는 게 있는데 비용이 듭니다. 근데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이 꾸준히 낮아지다 보니까 이거 구조 검토를 받기 위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졌어요. 커 보이는 거죠. 커 보이죠. 예.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일정 정도 이상 태양광을 할 때 받아라라는 비용이 자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이제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다 받고 싶어 하죠. 다 이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뭔가 조금이라도 괜찮다고 하면 그런 걸 받고는 싶어 하는데 사실상 저는 좀 과장된 위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나중에 편집하셔도 상관없지만 네네. 안전하게 시공해야 한다는 것과 별개로 태양광이 여지껏 시공된 지 오래됐고 한 데서 발생시킨 문제점들, 예를 들면 동네 3km 태양광 설계가 어떻게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는 사례는 정말 다른 도시의 여러 가지 시설물에 비해서 정말 극히 미미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인식의 저변이 확대되지 않은 변수에 대해서는 그거를 위험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있어서 태풍 나서 가로수 뽑히고 가로등 쓰러지고 전봇대 이런 것들 화면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익숙하면 바로 복구를 하는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유독 그것을 위험으로 인식하면 이제 바로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논리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죠. 이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같이 좀 발맞춰서 나가면서 안전하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제가 잠깐 제안드리고 싶은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안전한가도 중요하지만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집마다 이거를 구조 진단을 받거나 이러기는 사실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고 집들이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나 뭔가 그 상위 기관에서 안전에 대한 체크, 그다음에 표준 설계, 설치 방법 이런 것도 매뉴얼해서 동네 적용하면 사실 담보가 되는 것이고 일을 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설치한 사람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 앞전 동영상에서 지금은 이제 강동구 성내동에서 일하는 한자원 코디님이 그 옥상 태양광 설명하실 때 6km 미만까지는 구조안전진단 안 받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태양광 설치할 때 그 올해 이상이 바뀌었어요. 올해 그래요? 3km 이하로 바뀌었어요. 이상으로 바뀌었어요. 3km 이상은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받아야 되나요?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한 3.5km, 5km까지는 한전의 인입 케이블을 바꾸지 않고도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사실 3km, 5km는 설계 좀 비용을 추가 비용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3km, 그러니까 뭐 3.5km, 뭐 4km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었어요. 네. 근데 3km 이하로 줄어들다 보니까 3km까진 괜찮은데 뭐 그게 6.9km 넘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이제 설계가 뭐 가능은 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용이 좀 구조 검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에너지 자립마을 입장에서는 이런 식의 제도의 변화가 되게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어렵죠. 네. 네. 주민들이 에너지 전환, 태양광 설치, 집수리 되게 좋은 장점이 많은데도 잘 안 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그러게 우리가 이제 우리 몸 건강 검진 받아야 되고 사실 그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40이 넘어가면 계속 압박이 들어오잖아요. 얘는 한 번씩 받아라. 안 받아서 생기는 불이익은 다 네가 감당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되기까지 사실 또 그 준비 기간도 있었고 그렇게 또 정부가 태도를 취하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당연히 기본 검사는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내가 게을러서 못 받는 거에 대한 불이익은 내가 또 이러는 게 생기잖아요.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 주택도 우리 몸처럼 그렇게 관리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몸이 국가 재정에 굉장히 영향이 끼치는 거, 뭐 그래서 비만해져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 지어진 집들의 노후도가 국가 재정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인식을 하고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면 저는 그걸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도별로 뭐 시기별로 집을 똑바로 관리 안 하면 더 빨리 노후화를 뭐 이게 촉진하는데 집주인이 그냥 방치하고 있을 때 뭐 방조죄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태양광도 저는 누군가 이제 이걸 좀 이행하는 어느 권한을 더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부처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전 국민들한테 이거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데 결국은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어서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분위기에서 뭐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집수리나 태양광이 나의 그 고민과 그 범주 안에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운동하듯이 설득하고 캠페인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생각과 어떤 노력으로 그렇게 건강검진이라든지 차량, 우리 차도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규제와 단속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쵸, 점검 받죠. 네. 그러니까 태양광이 그렇게 위험하면 위험해서 안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자동차가 더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그런 규제나 단속에 좀 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이걸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개인의 선택으로 그냥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국가에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원인이고 뭐 개인들의 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탓하기 전에 방치하고 있는 국가 시스템, 국가가 문제죠.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 넷이 한꺼번에 2년쯤 전에 영국에 갔던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네. 저희 넷이 이제 영국에서 일주일을 같이 보내면서 그 해외에서의 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어떻게 개선하고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가는지 그런 사례를 보고 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주택의 에너지 진단을 받아서 그 성능을 다 첨부를 해야만 부동산 거래가 되는 그런 제도를 보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네. 우리나라는 그런 식의 규제가 아직은 없고
이제 정보를 이제 축적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원래 두꺼비 하우징이 맨 처음 설립된 목표, 약간 그때의 비전이 마을관리 회사 같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아니고도 저층주거지가 꾸준히 잘 관리되면서 진행되는 게 중요한 사업의 목표였는데요. 지금 도시재생 지역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을관리 회사, 그래서 오래된 집들도 저렇게 중간중간 점검해주고 태양광을 설치할 때도 유지보수 점검해주고 하는 그 지역의 구심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두꺼비 하우징 오랫동안 해보셨으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떤 것들이 좀 극복이 되면 지속 가능하게 마을관리 회사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처음에 할 때 아파트처럼 단독주택지도 관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막상 해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제도적인 기반도 없이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자라는 그 마을 안에서의 공감대 이런 것들 별로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집수리를 하는 걸로 다들 이제 기결됐고, 그것도 역시 너무나 어려워서 이제 마을관리 파트가 중간에 저희가 좀 없어졌어요. 한 5년 하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 지역에서 마중물 사업 이후에 지역관리기업,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인가를 해서 지원책도 있고, 그거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만들고 있는 중이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관리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게 비즈니스 모델로서는 매우 취약하고, 근데 이게 이제 주거 서비스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을 수 있고, 고도화된 역량을 갖춘 분들이 계셔야 되거든요. 기술적으로도 고도화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고도화되셔야지 이 두 가지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다 인식하고 계시고, 그렇게 지속 가능한 마을관리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동네마다 가능한 모델이 이제 공통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를테면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할 수 있도록 물량을 제공을 한다던가, 앵커시설을 운영관리해서 수익을 조금 낼 수 있게 한다던가, 이런 공통된 사항들은 있는데, 동네마다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것 같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마을관리 기업의 핵심 모델은 무엇일까? 이제 마중물 사업 기간이 끝나려고 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고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런 걸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대골에서는 사실 전환센터를 통해서 오랫동안 마을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지역에 같이 이제 설비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이 마을 관리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전환센터를 준비하셨다고 했는데요. 네.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이제 기후위기 상황이 저도 한 2, 3년 전에 이제 더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느꼈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절망스럽다라는 걸 안 순간부터 그냥 에너지 절약하고 효율화하고 생산 좀 확장시키고 요 정도 운동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저도 한 10여 년간 활동을 하면서 기후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특수한 집단이고 몇몇 소수고 이렇게 해서는 변화를 못 만들 것 같더라고요. 모두가 누구라도 해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저희 활동가들하고 스스로 우리가 좀 성찰의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기후 행동에 출퇴근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기후위기나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물론 이제 그게 또 일거리가 되고 그러기도 하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동네에서 생활하는 모두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고민해야 되고, 그게 이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습관처럼 그래야 되는 거지. 딱 그 몇몇 한 10여 명이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막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극복해야 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의 일로 이게 가는 것은 정말 안 된다 이거는, 이런 생각이 이제 번뜩 들면서 그 전에도 저는 이제 그렇게 가려고 뭐 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가서도 안 돼서 이제 누구라도 그냥 자영업을 하는 상인들이든 뭐 학교 교사든 학부모든 경로당에 계신 시니어 선생님들이든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모이면 잠시라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게 그냥 그렇게 삶에 붙어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뭐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경로당이든 청소년 시설이든 상인회든 다 각각 은행이든 다 그런 이제 활동을 그렇게 분야별로 이제 연결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었는데 훨씬 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분들이 전부 어떤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다 이해 당사자가 돼야 된다. 이걸 전환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불이익이다, 이제 점점 손해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에너지 아끼면 좋고 선한 활동이고 이게 아니라 이 절박하고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자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나의 일상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더 강력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흡수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환이란 단어, 전환을 할 거냐 계속 이제 위기를 향해서 침몰할 거냐의 선택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대골의 전환센터는 성대골이 지속가능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지식을,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게끔 네. 계획을 세워서 진행한 거거든요. 네. 마을을 잘 관리하기 위한 취지랑은 약간 거리가 있지만 네. 결국 종착점은 그렇죠. 그렇게 네. 가고 있는 그렇지만 거죠. 전환센터도 어쨌든 거점이 있고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수익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고민은 있고요. 전환센터가 필요 없이 모두가 전환을 위한 고민을 다 각자 하는 단계가 되면 전환센터는 문을 닫아야겠죠. 네. 전환센터가 그래서 마을 관리하는 기능만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한 네.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건 알겠어요. 저희가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지보수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두꺼비 하우징의 김미정 대표님이나 성대골의 김동 대표님이 해오신 것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나, 그리고 전체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또 생산을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태양광에 관련돼서는 그렇게 다양한 마을에서의 사업 모델이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도시재생에서 태양광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옥상에 3kg 까는 것 말고도 다양한 사업 모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혹시 이기관 대표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대골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마을 기업이 가상 발전소 형태로 여러 발전소가 하나로 묶여서 발전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올해부터 바뀐 건데 서울형 FIT라 그래서 전기 생산량에 비례해서 직접 통장에 돈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사업자랑 비슷하죠. 근데 서울시 예산이에요. 근데 그 사업을 통해서 개인이 내가 에너지 절감한 것 플러스 알파, 이게 잘했어요 라는 소득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런 소득을 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3kg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크게 자기 집 면적에 맞게 태양광의 수익을 누릴 수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태양광 미니 발전소 사업 있죠. 1kg까지 하는 플러그인 형태로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높은 보조 비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공간이 허락하시는 분들 이면은 비용에 크게 비용이 이미 많이 가져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집에 들이셔서 햇빛 에너지 효과를 충분히 생산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형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직접 자기 옥상에 없는 분들이나 이제 세입자 분들은 그럼 나는 태양광 직접 시공도 안 하고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태양광을 홍보하고 시공하게끔 안내하고 시공한 다음에 유지보수하고 이런 데에도
뭔가 활동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태양광을 시공하시는 회사 입장에서 그런 분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제안, 활동 제안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마을에서 네네, 마을에서 태양광 회사를 연결시키거나 이후에 관리하거나 이런 걸 마을에서 하시는 건 어떨까요? 가능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상황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유지 관리, 유지 보수에 대해서 어떤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에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마을 관리 기업도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일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도 마찬가지거든요. 초기에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데 이제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쓸데없는 비용, 내지 않아도 될 비용 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수익 모델화 시키기는 쉽지는 않지만 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종류의 수익성이 적은 사업들은 복합해서 패키지로 가면 가능성이 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누군가가 청소만 해주겠다고 하면 수익성이 안 날 수 있는데 청소 플러스 뭔가 다른 거 거기에 이제 그 마을 기업이 뭐 태양광 관리 이런 종합적인 능력을 갖추어서 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제 또 전문 회사가 되겠죠. 이미 아파트가 이제 전문 관리 기업들이 존재하거든요. 굉장히 큰 기업들이.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씨앗이 점점 커질 수 있는 그런 벤처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지역에서 마을 관리 회사, 태양광, 에너지 전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또 질문 들어온 것 중에 앵커 시설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세요. 사실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저 앵커 시설, 우리 주민 공동이용 시설이야말로 제로 에너지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내시는 경우도 많은데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제 어떨 때는 저게 잘 설계에 반영이 된 건가 우리의 생각대로 아니면은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반박할 말 이런 것도 없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앵커 시설을 제로 에너지 건물로 만들 때 각각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다. 현장센터에서 이런 건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넣은 앵커시설 만들 수 있다. 이런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희정 교수님부터요. 이제 앵커 시설에 관해서 앵커 시설 지어라만 있지 어떻게 지어라가 구체화되어 있진 않고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지어라 이 정도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같은 거를 수립을 할 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뭔가 기본적인 계획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자율주택 정리 사업을 이 활성화 계획 안에 넣어야 한다. 그러면 가산점이 되거나 기초사항이 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기후변화 대응한 에너지 전환이 도시재생의 과제로 전반적으로 떠오르질 않고 있다 보니까 기후변화 대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앵커 시설을 지을 때 적어도 에너지 제로의 건물로 지어라라는 걸 지침으로 있어야지 그게 현장에서 작동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건축가 선생님 개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강제할 수도 없고 강제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짓기만 해서는 또 우리가 짓는 거는 기술자들이 지으니 주민들은 지었나 보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드림센터나 이런 것처럼 에너지를 얘가 얼마나 생산하고 있고 얼마나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늘 볼 수 있도록 얘가 이제 나침판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앵커 시설이 마을 안에서 에너지 전환에 관한 수많은 활동을 해보는 나침판이 되어야지 주민들이 눈으로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내가 해볼까? 옆집 사람이랑 해볼까? 이게 생길 것 같거든요. 앵커 시설 너무 중요한데 지금이라도 바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태양광 설치하시는 것도 현장에서 부딪히는 장벽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앵커 시설에. 혹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앵커 시설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지는지 정확히 몰라서 이게 뭐 정확한 조언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건축 예를 들면 설계하시는 분이 안 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어요. 협의해야 되는 주민의 요구는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예산 문제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게? 네네 그런 것도 있죠. 네. 예, 뭐 또 자기는 이 안에서 뭔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요구가 필요로 하는 예산이 반영되지도 않았는데 요구만 있을 경우
그런 경우 이제 곤란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뭐 한번 걸러서 올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럼 같이 고민해야 되는 변수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예산 말고도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규제 같은 게 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원하는 바와 이게 맞지 않아서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양쪽에서의 요구와 내가 하는 게 있는데 한 발짝 더 나가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측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측에서도 뭔가 더 전향적으로 열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끔 하는 기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지으려면 이렇게 지어라 라는 의무를 두던지 아니면 강력한 인센티브를 두던지. 어떤 지역에서는 앵커 시설을 설치할 때 태양광을 넣으려고 했더니 지금 요즘에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제로에너지 건물 인증을 받게 하는 제도가 이제 도입되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앵커 시설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작아서 그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했고 서울시 녹색건축 조례에 의해서도 재생에너지를 넣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넣을 때 약간 에너지원을 선택하는데, 재생에너지원을 선택하는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붕에 태양광을 집어넣으면 지붕 다른 용도는 못 쓰는 거 아니야? 여기에 차라리 녹화를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고민들 하면서 태양광이 약간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조언? 태양광을 하면 어떤 장점? 이런 게 있을까요? 옥상 녹화하고 뭐 싸워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아마 이 건축사분이 그걸 고민을 할 때 제로에너지 빌딩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점수나 개수 같은 게 있을 겁니다. 태양광을 하면 어떻게 얼만큼 반영이 되고 옥상 녹화를 하면 얼만큼 반영이 되고, 그게 주민들의 요구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거는 이제 그 건축사분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일 텐데, 그래서 근데 한 가지 그런 거는 있어요. 그게 건축사분께서도 한 발짝 더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 바로 눈앞에 있는 목표를 채우는 게 또 목표인 거예요. 그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엉뚱한 곳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는 부분에 그냥 건축물 대비 면적 얼만큼만 설계가 되면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좀 엉뚱하게 설계되는 사례들을 몇 번 좀 접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것들 초기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점점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그 태양광 설계에 있어서도 좀 더 성숙하는 그런 성숙도가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설에 성대골에서는 앵커 시설 제로에너지 건물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셨었죠. 네, 고민도 많이 지금도 하셨고. 싸우고 있어요. 이제 물론 짓고 있는 곳에 갑자기 이제 새로운 복병이 이제 지하로 주차장을 파는데 두 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구조가 너무 오래된 집이라서. 그럴 거라고 예측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 지금 그 두 집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저희는 이거 처음 주민들하고 논의를 할 때 앵커 시설이 필요하냐, 그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건 뭐냐면 책임질 수 있느냐를 먼저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야 되거든요. 이걸 책임질 수 있느냐. 지금 현재는 내가 대표지만 대표도 계속해서 이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할 거고, 그 주민 공동 운영회가 계속 잘 유지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러면 책임지지도 못할 걸 계속해서 강력하게 운영위원회가 주장을 해야 될 일인가부터 저희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은 워낙 이제 저희가 그 주민들의 그 공유 공간이 없다 보니까 있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앵커 시설이 필요한지만 논의하는데도 한 3, 4년 걸렸어요. 저희는 그렇게 걸렸고, 지금 저희가 2012년도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을 시작해서 아직도 앵커 시설을 기초공사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 1호이자 1호인데 아직 사업을 끝내지 못한 정말 희한한 마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설계를 누가 할 것인가를 선정하는 것도 저희는 이제 개입하려고 했었어요.
그 설계사 선정도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블랭크라는 그 활동가 그 대표의 선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좀 우리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구청이 이렇게 그냥 데리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좀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계속 얘기를 했고 이제 설계사가 왔을 때도 항상 이제 얘기를 주로 했던 거는 유지비 결국은 어떤 건물이든 건물이 지어진다고 봤을 때 그거를 쓰는 주민이 이제 주민의 것이니까 책임이 주민으로 넘어오면 주민들이 돈이 많이 안 들어가는 건물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거 나중에 이제 생색 다 내고 행정이 다 빠졌을 때 그거를 떠안고 책임을 지고 이거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마을에서 거기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가 또 우리 돈이 잘 안 나가는 방법으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비용들이 들어갈까? 수익은 어떻게 만들어내고 지출을 어떻게 최소화할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어떻게 예쁘게 지을까? 여기는 누가 쓸까? 공간 배분하다 끝나거든요. 어린이 것도 내놔라. 노인들 좀 시니어분들 운동하는 공간도 좀 내달라. 청소년 것도 내달라. 도서관도 필요하다. 뭐 카페도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공간 나누고 1층은 뭐고 2층은 뭐고 3층은 뭐 했으면 좋겠고 자재는 좀 향기 나는 무슨 나무를 썼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거 그리고 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 바닥 난방이 됐으면 좋겠다 아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속 이제 회의 내용이 주로 그래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뭘 해도 관리 운영비가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여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어떤 비용이 들어갈지에 대한 돈을 쭉 이제 리스트를 뽑다 보니까 제일 그거죠. 냉난방비 이런 비용들이 크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 유리 창문을 많이 내자고 해도 이게 바로 다 낭비다. 그래서 창문을 이렇게 뭐 요즘 그 뭐라 그래요 폴딩 도어 이렇게 하자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이제 비용이 다 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좁혀 나갔죠 의견을. 그래서 유리면이 많은 것들, 유리가 굉장히 큰 것들, 통유리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없애는데 합의하고 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저희는 그 과정이 한 5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래도 뭐 지어 결과 나와봐야죠. 그렇죠. 제로 에너지 건물로 앵커시설 하려면 주민들의 되게 넓은 공감대와 깊은 상의가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없으니까 네네. 생각에. 그리고 의무화하면은 금방 끝났을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예, 의무화하기 전에 지어지는 건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이제 그런 요구들을 그게 의무화가 되더라도 물론 알아서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더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고 요구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뭐 당장 2, 3년 안에 들어올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지금 현장에서 이런 논의를 할 때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굉장히 이기적인 방법인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어린이 공간이 더 필요하다, 청소년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싸울 일이 아니라 결국은 뭐 어떤 공간이든 같이 쓰면 되는데 시간차가 나니까 시간차를 두고 쓰면 되는데 문제는 나중에 보면은 문을 안 여는 이유는 관리비예요, 관리비. 네. 현장에서는 제로 에너지 건물을 의무화하기 위해서 현장의 요구도 사실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곳에서 요구해야 제도가 생기는 것 같다는 요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로 에너지 건물 제가 2년 동안 살아봤거든요. 제로 에너지 주택에서 살아봤는데요. 노원 제로 에너지 주택에서 살아봤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얼마나 에너지 소비를 더 증가시키고 그게 처음에 설계 기준 당시의 제로 에너지 목표를 달성시키느냐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 의무화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할 것 같아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의무화를 한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도 사실 처음부터 주민들이 전체에 정해져 있는 도시재생 예산 안에서 앵커시설에 얼마나 예산을 넣을지도 사실 합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무화로 더 그냥 얹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도 또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기후위기나 그린 뉴딜 되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도시재생에서도 그린 뉴딜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 하게 되는데요. 세 분 사업하시면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린 뉴딜 이렇게 분위기 좋고 요즘 기후변화 워낙 심각해서 날씨가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이래서 혹시 사업에 좀 도움은 되시나요? 좀 주변 설득하시는 데 좀 나으신가요? 사실 기후변화, 저는 이제 도시재생에서 핵심 과제가 기후변화 대응이고 그 그린 뉴딜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위협을 받는 지경인 거고, 이게 지금 현재 삶에서 삶의 질 좀 좋게 하자 이 차원이 아니고 생존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사업에 대해서 어떤 뭐 좋은 연관관계를 가질지는 사실은 뭐 지금 당장은 그런 거, 그거보다는 오히려 우리 사업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까, 이거보다는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도시재생 쪽에서도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이제 과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합쳐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전문적인 영향도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해야 한다. 그거를 오히려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한 꼭지에 그린 뉴딜의 한 꼭지로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 들어갔어요. 뭐 여러 수송 여러 가지 있지만 그린 리모델링이 들어가서 아마 이건 도시재생 분야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을 텐데, 제가 느끼는 그 전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 관련한 지식을 얻거나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자 했을 때 굉장히 기반이 취약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면은 사업자는 입장에서는 기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합니다만 아직 아까 말한 인식의 문제, 그 의무화도 중요한데 의무화를 따라오는, 내가 이거를 같이 할 거야, 같이 발맞춰 나갈 거야, 이건 굉장히 정당한 의무야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되게 중요한, 그게 공감대라는 말로 이렇게 사용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거를 이번에 저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커뮤니티를 보고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인식과 의무화, 뭐 지원과 뭐 여러 가지가 함께 가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또 비교군도 있으니까 이걸 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다른 커뮤니티들의 결과를 보면서 이 기후위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모든 의무화, 사람들의 인식, 위기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이러스라는 위기하고 뭐 탄소 배출이라는 위기하고 사람이 굉장히 다르게 느끼고 인식하고 있다는 이 우리나라에서, 그게 참 어찌 보면 가장 큰 벽처럼 느껴지고, 단숨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라는 저 자신도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는 이제 정부가 우리 정부도 지금 그린 뉴딜을 하겠다고는 했고, 하지만 뭐 그 위아래라고 칭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위로 갈수록 굉장히 더 포괄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행사를 해야 되는 곳일수록 이 탄소 배출, 지금 우리 이제 전 인류가 놓여 있는 이 탄소 배출 시스템에서 변화를 만드는 거에 대한 부담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개인과 가정에서의 해낼 수 있는 그런 의지보다 훨씬 의지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실행해내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뭐 기대도 하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첫 술에 절대 배부를 수는 없고 또 첫 술에 해낼 수도 없는 일이고, 이제 계속 그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것도 이제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그린 뉴딜은 뭘까? 우리의 딜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약속이 있고,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생존의 문제라는 절박함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포기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바꿔내기 위한 딜을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꼭 굳이 뭐 그린 뉴딜을
뭔가 이렇게 그냥 사업적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사회로 이제 단계별로 내려앉히는 데 있어서 안착시키는데 먼저 지역이 준비해야 될 거는 그 새로운 딜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그 지구에서 인간의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지구는 멀쩡하죠. 지구는 어떠든 간에 있기 때문에 지구를 구해야 된다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심을 할 것도 없고 지구에서 내가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계속 지구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내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동네에 대해서 무엇인가 정말 엄청난 딜을 시작을 해야 된다. 내놓을 걸 내놓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내가 좀 더 불편해지는 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수용하려는 그런 자세.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으로부터의 그린 뉴딜의 그 마음가짐 그걸 시작하는 그게 먼저 좀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기반 하에 그걸 이제 사업적으로 무엇인가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변화를 만들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정부가 뭐 지금 헤매든 이제 뭐 단계별로 진행을 해나가든 그것과 별개로 우리는 좀 더 시간을 좀 더 멀리 보고 그런 준비를 지역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도시재생 사업이 하면 좋죠. 예, 현장 센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준비의 단계가 충분할수록 그 고민이 깊을수록 저는 이게 도시재생이든 그린 뉴딜이든 이런 사업들이 지역으로 내려왔을 때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문의 현답들을 해주셨네요. 도시재생, 그린 뉴딜,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금방금방 바로바로 성과가 나는 어떤 효과, 어떤 수익성, 어떤 전망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정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도시재생 지역에 에너지를 끼얹는 거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세 분이 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분이 서로 친하시게 됐던 계기나 경험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성대골 에너지 자립 마을에서 아이템 플러그인 태양광이라는 아이템을 소개하고 그걸 이제 잘 수용해주고 거꾸로 피드백도 얻고 제품 개발에 필요한 아이디어도 얻고 그랬던 몇 년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일단은 뭐 기술 개발이나 뭐 아이템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협업 사례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금 현재 서울시 태양광 미니 태양광 보조 사업이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되었지만 예 그랬던 사업 경력이 있어요. 저희는 셋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건 프로젝트라기보다는 에너지 밥상이라는 밥상 모임을 좀 같이 하는 게 있고요. 성대골하고는 아픈 추억이 있는데 예전에 정말 마을학교. 마을학교 건물을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하기로 하고 믿을 만한 분을 찾고 계시고 저희도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갔는데 하면서 워낙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바쁘기도 해서 하나하나 공사를 굉장히 섬세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현장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특히 작은 규모는 매일매일이 그냥 전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제가 또 잘 가지 못하고 그래서 수많은 문제를 일으켰었죠. 그러진 않고 2012년이었죠. 네, 2012년이었기 때문에 두꺼비 하우징도 이제 설립돼서 초창기였고 굉장히 이제 초기에 자리 잡느라고 바쁜 시기였고 저희도 뭘 하겠다는 뚜렷한 그 사용자 고객 입장에서의 정리도 안 됐었고 그리고 도시에서 적정 기술로 에너지 자립을 해보겠다는 정말 생뚱맞은 고집을 또 부렸었고 그래서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굉장히 서로에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픈 경험은 아니고 돈은 적으면서 요구는 많은 진상 고객 아니었나요?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가 좀 그냥 골치 아픈 고객이었구나. 아니, 네. 그거보다는 저희는 이제 이 작은 돈을 가지고 에너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와서 느낄 수 있도록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가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 싶었던 이유이기도 했는데 그 바닥 난방이 없어가지고 네, 네, 네. 바닥 난방을 하면 돈을 다 써야 할 형편이고, 그래서 이건 견뎌보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른 거를 뭐 이렇게 네. 몇 개를 좀 했는데 사실은 그거를 했어야 하는 게 맞았을까? 나중에 후회를 약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지금 다시 한다면 좀 나았을 텐데.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그냥 밥만 먹다가 제가 우리 이제 사회자님께도 제안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좀 저도 이렇게 보면 앞서 이견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린 뉴딜이 이제 어렵게 그린 뉴딜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전 세계 굴러가는 분위기상 한국도 그린 뉴딜을 껴서 넣어야겠다 정도 생각을 하는 단계라면 시작하길 잘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 때 이제 이제 정부 위에서부터 중앙 정부부터 지자체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지역 사회까지 이게 이제 내려오는 동안에 각각의 파트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의 파트너든 주민들의 파트너든 정부의 파트너든 그게 그 스펙트럼이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당장 이제 뭐 추경으로 하반기에 예산을 집행한다면 그 파트너는 누굴까? 중견기업 이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규모가. 나머지는 준비도 안 됐고 함께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산 집행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로 볼 때 이제 기준 미달일 거고 이런 상황에서 뭐 너무 준비 없이 급하게 시작한 거 아니냐 하지만 지금 기후위기의 상황은 급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좀 서툴게 가더라도 그러면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우리 이제 현장에 있는 마을 기술자들이 좀 모여서 협동조합도 좀 만들어 보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자문위원들이 또 법인을 만들어서 그 기술자들과 그 또 중견기업 그 사이에 그 틈새를 좀 메꿀 수 있는 또 포지션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밥 그 정도 먹었으니까 일 좀 하자 해서 이제 사람 법인을 좀 설립을 해서 어쨌든 이게 개개인으로는 일을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조직화돼야 되니까 각각이 또 조직이 있지만 또 새로운 그 일을 해내기 위한 그 조직화를 또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같이 하자 또 오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당장 분명하게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저는 촘촘하게 그런 층들을 좀 메꾸려고 하는 그런 과감한 그 용기를 내서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마을 관리 기업도 그렇고 하물며 농사를 짓는 농부도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이 딸리면서 그 일을 얼마나 그만두고도 싶고 힘들고 벅차고 그러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참아내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 마을 관리 기업을 만드는 분들의 자세를 저부터도 이제 지역에서 살펴보자면 정말 내 모든 걸 걸고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협동조합이든 또는 상가 사장님이든 매 순간이 위험하고 매 순간이 그렇고 한 달에 30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냥 한 달 내내 벌어서 월급 주기도 바쁘고 그러니까 이런 위험에 계속 노출돼 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매 순간 이제 다시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그러면서도 또 대출도 받고 내 돈도 좀 집어넣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도 이제 그 일을 이제 유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관리 기업도 굉장히 좀 단단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 기왕 시작을 했으면 끈질기게 이걸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저절로
그 노력과 위험은 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하고 나는 그냥 거기에 얹어서 수익만 좀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실은 모두가 그런 입장이라고, 내가 그런 입장이면 모두가 그 생각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서 마을관리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어요. 저희가 세 분은 사실 서로의 각각의 태양광을 시공하는 회사, 주택을 짓거나 수리하는 회사의 입장으로 고객을 만난 게 아니라 서로 파트너가 되셨던 것 같아요. 네. 서비스를 좀 더 잘 만들고 서로 기술을 개발하고 서로 조언을 하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 관계였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지역에서 도시재생 현장 센터도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멋진 파트너 같이 고민을 나누고 같이 주민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상의하고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는 파트너가 있는 게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2012년에 세 분을 같이 만나서 되게 여러 가지 실험도 해보고 같이 재미있는 활동들도 좀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그런 식의 파트너 관계 지역에서도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역 현장 센터에서 이렇게 파트너를 잘 만나서 활동을 하시면 앞으로 도시재생 현장에 기후위기나 그린뉴딜 맞춰서 주민들이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훌륭한 전문가들이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도시재생 현장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조언들 그리고 많은 활동들에 또 현장에 도움을 주실 거니까요.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